네,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사공단 김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차 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우리 얼라이언스 기관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관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공단이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 기관들의 협력과 응원으로 정말 힘이 나는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정말 너무 힘이 나는 한 해를 보내서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1년간의 그 성과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노후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공통 과제와 그리고 우리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이 되어서 정말 함께할 때 큰 힘이 난다는 시너지 효과,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한 해였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협력체가 더 큰 발전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협력체가 이제 앞으로도 국내 노후 인프라 관리 전문 협력체라는 사명감과 함께 더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여기관 및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하는 행사인 것을 감안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대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오용권 차장님, 김태건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기술개발실 김동주 실장님, 나성호 부장님 등 총 6분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민호님 참석하셨습습니다. 혹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양대학교 김은주 교수님 아직 도착 아직 안 하셨군요.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김현중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김선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김준경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토목학회 부회장님이신 서경대학교 김지상 교수님, 이사님이신 플래시노코리아 박상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 김윤용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셨나 보네. 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뱃살융합센터 홍원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 이외에도 전문가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는데요.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SOC 융합부의 김승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 서울시공단 도로관리본부 송상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처의 박태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이번 성과 공유회를 갖게 계신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 위원장님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강철윤 과장님께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 공단 한국영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나누어드린 포스터 뒷면에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조국호입니다. 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제1차 성과 공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공용되면서 중대하고 유급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중 도로 인프라는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로 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국내 도로 유지 관리 분야에서 최고 전문력을 가진 공공과 대학, 학회,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이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는 것에 깊게 생각하며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 스퀘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정책 발굴에 획기적인 발판이 되었으며 노후 인프라 위기 인식 개선과 범국민 공감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가 긴밀하고 민첩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노후 인프라 문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 건설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 시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건설과 유지 관리 정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혁신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속해서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부 시설안전과장 강철현입니다. 기반시설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제1차 성과 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호경 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요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가 경제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부패, 첨단 기술 급속한 발전 등은 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최고의 여러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시설물 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 공유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 확대와 함께 노후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 관리와 관련 기술의 혁신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도 기반시설 유지 관리와 기술 개발 등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관리체계 준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발굴된 좋은 의견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시설공단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 송상명입니다. 국내적으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계획을 위해서 많은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 바쁜 와중에도 그간의 성과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내부 순환도로에 있는 정릉청 고가에 외부 텐더링이 끊어지면서 중대한 결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오늘 주관하는 교량 구조공학회, 또 토목학회, 콘크리트학회 연구기관과 또 국토안전관련등 합동으로 연구를 시행을 해서 PSD 교량의 외부 텐더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 어떤 그 기준을 마련했고 현재도 내부 텐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GPR 테스트를 거쳐서 PC 강연선의 위치를 찾고 또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 내시경 카메라를 대해서 우리 인체에 내시경 검사하는 수준으로 해서 뭔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시설물의 상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방된 토론회를 거쳐서 30여 차례 하면서 세계적인 보수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문제가 하나의 기관에서만 가서 해결이 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산학, 민이 합동으로 뭔가 총체적으로 같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또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뭔가 완성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한 자극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정릉초 고가나 홍제청 고가 이런 고가 구조물이 하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도시에 통과하는 길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량의 하부에는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도시 하천이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그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에서 상부에서 콘크리트가 낙하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산책로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횡단보도라는 이런 부분이 현실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단 급하니까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합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정부에 보수를 해가지고 그게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7년 정도 전에 동경도를 방문해 보니까 동경도에서는 장수명화 연구단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개량하고 보강해서 수방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지만은 이게 언제 낙하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주체로서 아마 그 대한민국에 관계되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관계자들 똑같이 지키고 그렇게 생활하겠다. 이런 문제도 사실 이 얼라이언스 합동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계기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15개 인프라 전문기관 협조하에서 작년 11월 달에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했고 동시에 플랫폼인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 스퀘어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올 한 해 협력을 해서 기본적인 그 국가 R&D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또 각 연구기관이 오늘도 발표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각 기관별로 연구한 것을 같이 거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토목 기술인으로서 어떤 자긍심도 갖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시민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합심해서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기반시설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저 미래파라마
간사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기관과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고 모범적인 그런 기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올 한 해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활약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동영상 시청과 함께 주공단 차범진 센터장님께서 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운영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기술혁신센터장 차범진이라고 합니다. 한 2년여 동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남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지관리 관계 기관들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얼라이언스가 활동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이제 인사가 다 넘어가는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기후나 각종 도시 문제가 기반시설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기술의 도입 등으로 선제적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도로인프라는 산업물질 소명이 없습니다.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과 민간,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학회모임, 관련기관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도로 인프라 노후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산업계, 민간학회 등 16개 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로 분야 종사자들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통해 도로 노후화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려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등 얼라이언스 기관 간의 공간 성장을 통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R&D 참여와 인간기술 개발 지원으로 SOC 디지털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영위하는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력을 향상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간기술의 홍보 신청 플랫폼을 통해 인간기술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PSC 분야 기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기술정책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PSC 교량 관리의 지속적인 포럼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그간의 성과들을 집약해 엔지니어를 위한 실무 권고사항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기관들의 건설안전기술 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한 현장을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화된 건설안전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현장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건설안전기술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후 인프라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합니다.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눈높이 맞춤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로 유지 관리 전문가 양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활로가 없으면 저희들 이제 중소기업에서 무한대로 그 기술 연구를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개발이 완료돼도 일 자체가 없으면 저희 중소기업에서 좀 한계점을 다가가는데 이렇게 서울시설공단처럼 이런 중소기업의 그런 우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큰 위력을 담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게 사용을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부터는 진행이 되는데 연구개발과 그리고 실제 사용해야 되는 저주처, 데이터 이런 데는 같이 함께 합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로 이제 리즈
좀 이런 방향으로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이 기술이 현장 특성까지 적용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미래 세대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로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활약상 보셨습니다. 저희 우리 공단에서 이제 동영상을 준비하긴 했지만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기관들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그간의 1년을 보내온 활약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 못 드린 두 분이 좀 계셔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국 콘크리트 학회 이사님이신 다우리엔 씨 신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학회 김윤용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들의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국가 R&D 추진 경과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김동주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국토안전관리원 지금 앞서 이제 발표 자료에서 소개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도로 시설물이 30년 이상 정도 시작해가지고 10년 이상 시작되고 많은 어떤 시설물들이 노후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어떤 사후적 방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기반 시설물 첨단 기반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는 이제 사회적 관리가 아니고 선제적 관리가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후적 관리가 아니고 이제 선제적 관리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노후 시설물이 개수가 많아지고 연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후적 관리로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자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 이제 기반 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과품을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과제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비는 한 300억 정도 되고 이제 정부 출연금이 250억, 민간 지원금이 한 50억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하면은 사실 이제 신체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때 의료 분야에서 이런 선제적 관리를 많이 하는데 초반에 이제 검사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진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방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관리 체제를 개선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물도 점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수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이 의료 분야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러면 이제 자동 점검 진단 부분에서는 고효율로 자동화 무인화를 해서 점검 진단 비용을 30% 절감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보수 보관 쪽에 있어서는 신속 정밀하게 이제 보수 보관을 해서 도로 점유 시간을 한 30% 단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 시스템을 두 건 만들어서 지자체에 보고를 하자. 이런 분야별 기술 경영하고 목표를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설물은 1차 도로시설 관리 계획에 포함된 중점 관리시설 6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이렇게 해서 총 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야별 기술 달성 수준인데 저희가 이 과제를 이제 달성을 하는 2026년에 이게 완전하게 자동화 무인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부분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성기술 1번이 이제 자동화 무인화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인력 기반의 어떤 그런 점검 진단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 저하라든지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끝나는 2026년에 그 점검 진단 부분에서는 이제 인력 투입이 최소화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보강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손상 원인 분석 없이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 보수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 보강 효과도 그냥 그 바로 알 수 있는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보수 보강 효과를 알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시공을 해놓고 한 2년 정도 있어야 그 이제 균열이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보수 보강이 잘못됐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을 쓰게 되면 한 달 내에 이게 보수 보강이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력 유지 관리를 해서 기존에 이제 지하체별로 개별적 분열적으로 관리됐던 거를 이제 표준화된 어떤 그런 선제적 관리 체계로 이제 그 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기술 구성 기술 연계책인데 일단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점검 진단이라든지 성능 평가라든지 유지 관리 전략 수립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그 모든 분야에 저희가 이제 구성 기술 1번, 2번, 3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성 기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점검 진단하고 성능 평가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성 기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 보수 재료하고 일체형 급속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성 기술 3번에서는 이런 이제 성능 평가라든지 성능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노후 시설물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구성기술 1번, 2번, 3번에서 모여지는 어떤 그런 정보가 밑에 있는 3-3에 보시는 이 이제 첨단 관리 모델 시스템으로 이제 연계가 돼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노후 시설물을 좀 이제 그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시스템하고 기존에 이제 그 기반시설 통합 관리 기반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MS하고 그래서 정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성기술 총괄표인데요. 지금 기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기술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8가지 정도의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구성기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 제도 관련해서 한 6가지 요소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기술 3번 같은 경우에는 성능 예측이라든지 투자 우선순위 같이 이제 한 10개 정도 요소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일단 구성기술 1번이 이제 점검 진단 분야인데 그 점검 진단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점검 공백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교량을 이제 점검을 할 때 거드와 거드 사이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날리는 것도 이게 이제 계곡이나 그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이런 이제 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점검 공백을 좀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그 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기반으로 이제 그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AI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보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시공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보수 보관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길이 이제 좀 없었는데 이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됨으로써 한 달 이내에 그런 이제 그 보수 보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을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 관련해서는 그 이제 보수 보강 신속 보수 보강 재료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재료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일체화된 어떤 그런 장비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기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부정확한 유지관리 비용 그냥 그 이제 부정확한 그 관리를 좀 떠나서 유지관리 비용을 좀 이제 실질적으로 잘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선제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개별 주인 전략인데 그 이제 요소 기술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이제 시작품이 나오고, 그다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시작품이 그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년부터 이제 저희가 선정지 정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테스트 베드 이제 공모를 할 건데, 공모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제 요소 기술이 24년부터 시제품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필요로 한 경우에 바로바로 그 테스트 베드 실증기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장비별 이렇게 주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단 컨소시엄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그 연구단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그 산학, 연관, 균형 잡힌 이제 참여 기관 구성을 통해 가지고 실용화 중심의 어떤 그런 기술이 안정적으로 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시설 공간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서 이제 실증용 테스트 베드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시설물을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 기술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을 이제 쓰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빈말하게 쓰는 그 서비스 기능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이제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한다는 건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미래 비용을 어떻게 이제 관리 비용을 예측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현재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고 미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어떤 그 이제 그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오늘은 자산 관리 비용 예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존 자산 추정 방법에 해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공사비의 한 뭐 0.2%가 매년 이제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더라.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용이 되고 나면은 그게 한 0.4% 정도 유지 관리비가 선정이 되더라. 그런 기존 자산 추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추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 예산 추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 비용을 추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시적 예측 모델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 시설물 단위 면적당, 벼랑으로 치면은 벼랑 단위 면적당 유지 보수 실적이 얼마큼 되는데 그런 거시적 예측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예측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면 부재별로 저희가 이제 보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 이제 그 개별 시설물의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능 예측 모델 이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이제 그 저희는 한 그 10년 정도의 시뮬레이션 기간을 좀 거쳐서, 이게 이제 도로 시설물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 예산 입력이라든지 연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각 그 케이스별로 이제 연도별 상태 지수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비용 예측에 어떤 그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목표 수준인데, 지금 현행 이제 그 선진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쓰고 있는 그 저기 자산 관리 목표 수준은 동종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면은 교량이면 교량, 터널이면 터널, 그렇게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시설물별로 이제 그 관리하는 동종 관리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 사업이 이제 끝나는 2026년 정도에는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종 시설물 간의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도로다 보니까 네트워크로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각종 그 이제 그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럼 그런 이종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 결정할 건지,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뭐 시제품 정도를 이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기반 시설 첨단 관리 시스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세 가지 기술, 이제 점검 진단 기술, 보수 보관 기술, 유지 관리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이 들어오고 그럼 요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능 평가 예측 서비스라든지 의사결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이구 당신도 이제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절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도로법에 따라서 BMS가 만들어지고 시특법에 따라서 FMS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법에 따라서 기반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법에 따라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타겟팅을 하는 거는 저 끝에 있는 이제 기반트하고 조금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이제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트가 어쨌든 보면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이제 탑다운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신에 이런 이제 첨단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트 좀 보완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반트가 뭐 이제 상호 연계된 정보 축적이라든지 삼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서비스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제 기반시설 첨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R&D 수행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기반트라는 게 보면 이제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 국가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을 함부로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이제 그 약간 실험적인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별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스템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반트는 이제 그 탑다운식으로 그 국토부나 이제 이런 상업기관에서 시설물별 필요 예산을 도출하거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기반시설 첨단 관리 시스템은 부재별로 바텀업으로 부재별로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테스트베드 실정 계획인데요. 지금 그 이제 테스트베드 유형은 크게 보면 점 단위하고 이제 면 단위로 이렇게 두 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그 면 단위에서 특히 이제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 단위에서 지금 그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자체 테스트베드를 지금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가 만약에 첨단 관리 시스템을 이제 그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기반법이라는 게 그 사후적 관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법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지자체나 관리 주체나 에서 이제 그 선제적 유지 관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첨단 관리 시스템 실정기로 선정이 되면은 그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FMS나 기반트나 그 이제 정부를 매년에 이제 반복적으로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쪽에 정보가 연계가 돼가지고 원스톱으로 이제 그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 기술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실정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이제 할 예정이니 많은 홍보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PSG 교량 기술 개선 권고안을 작성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가 한 5, 6개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생각은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은 여기 이제 책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목표였지만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떤 이제 방향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는지 일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성 배경 목적 그리고 권고안의 기본 방향과 구성 그리고 장별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포스텐셔닝, 특히 PSG 교량 중에서도 포스텐셔닝 교량에서 강연선 부식이 발생을 해서 다들 이제 많이 놀라셨고, 또 그것을 계기로 이제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연구도 그렇고 국내 연구도 그렇고 연구에 따르면 이 강연선의 부식이 덕트 내부에서 발생한 공동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런 공동이 왜 발생을 하느냐, 그라우트 품질의 문제, 그리고 시공상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설계에서도 텐던의 배치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이제 재료적인 거, 설계, 시공상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이 기술 개선 권고안의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뒤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해외에는 여러 이런 비슷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냥 KDS, 설계 기준, KCS 표준 시방서 위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콘크리트 학회에서 실무 지침이 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실무자들이 이렇게 찾아보기 좋게끔 정리되어 있는 그런 참고 서적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런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설계 시공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설계 시공 매뉴얼이니까 이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문제 위주로 구성을 하기보다는 전체 설계 시공 단계에서 고려사항들을 좀 쭉 순서대로 다 포함하는 그런 구성으로 좀 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자료들에서 주로 연구 사례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이 직접 참고할 수 있게끔 설계 시공상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시설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유지관리 기관들이 이 얼라이언스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설계할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실무자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전달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짠 구성안을 보시면 먼저 서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4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2장에서는 재료와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재료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덕트 및 텐던의 설치, 이제 시공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덕트의 설치를 어떻게 하고 그라우트 배출구 주입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라우팅 공정, 이게 아무래도 가장 임팩트가 큰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 품질 자체는 2장에서 다루지만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그라우팅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다시 현장 품질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고, 또 워크업 시험이라든지
그라우팅의 장비, 또 에어 테스트 같은 기밀도 확인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들이 좀 많이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4장의 기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이제 강제 부식 방지와 관련해서 이 내용은 이제 뭐 해외 자료에도 많이 있고 저희 최근에 발간된 KCI 실무 지침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강연성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등급 그리고 이제 보호 단계 뭐 그런 것들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지 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여기에 녹아 넣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장에서 기술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문 목록도 제시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목차 구성안을 쭉 작성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구성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작성하면서 조금 변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을 잠깐 보시면 이제 강제 그리고 정착구, 덕트 관련 부품 그리고 그라우트,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덕트 설치에서는 이제 작업 순서에 맞게 도면 작업이라든지 현장 텐던 시험 그리고 정착구 설치, 덕트 설치 그리고 텐던 설치, 프리스트레싱 이런 순서로 기술할 계획입니다. 네, 4장은 그라우팅 계획, 시험, 작업에서 작업 순서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쭉 기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우팅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제 아마도 시공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과 또 실무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장이 포스트 텐셔닝 강제 부식 방지이고요. 그래서 부식 메커니즘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고려돼야 될 사항과 보호 등급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FIB나 또 PTI, 미국 PTI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 등급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2 부식 방지 재료, 피복, 또 덕트, 그라우트, 그리고 부식 방지 대책은 각각의 이제 보호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부 텐던이냐 외부 텐던이냐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부식 방지를 해야 되는지 기술할 예정입니다. 네,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5.6, 5.7 이렇게 해서 보호 대책, 임시 보호 대책 시공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 거더기에 대해서 추가로 고려될 사항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참고 자료이고요. 사실 이 중에서 PTI는 이제 시공 규정에 해당이 되고 테크니컬 리포트, 영국에서 나온 테크니컬 리포트는 사실은 좀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FIB에서 나온 Durability of Post Tensioning Tendons 이것도 권고사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가이드라인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주로 참고가 될 텐데 이 FIB의 내용을 주로 해서 이 KCI 실무 지침안이 최근에 발간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안은 통과가 돼서 곧 발간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좀 설명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고 이 매뉴얼 실제 참고사항 위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FHWA에서 나온 매뉴얼이고요. 제가 이 구성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구성해서 그래서 아마 주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진 일정을 보시면 우리가 2월까지는 초안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문가 검토라든지 또 저희 얼라이언스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최종 편집 출간을 상반기 중에 하고자 합니다. 네,
장별 아까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서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갈지 그런 것도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소, 주요 이 포스트 텐셔닝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이제 그 종류가 있는지, 구성의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강연선, 또 정착부, 덕트 이런 것들, 그라브 캡 같은 것들, 이런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구성 요소에서 지켜야 될 기준들, 요구 사항들을 쭉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정착구, 고정 정착구와 연결 정착구가 있고요. 뒤에 5장에서 설명할 그 보호 등급에 따라서 고정 정착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장에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착캡, 그동안 우리가 주로 몰탈 마감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해보면 이 마감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 있고 정착구 내부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공동이 발생한 상태들이 많이 관찰이 돼서 마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착 캡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또 보호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착구를 사용하도록 내용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PL3 정착구의 예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덕트에 있어서도 덕트의 종류이고 종류별로 특징들, 그리고 이제 보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요구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 장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에서는 그라우트 부식 방지제가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시멘트 그라우트라든지 그 대안으로 쓰이고 있는 연질 충전재 이런 내용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덕트 텐더 설치와 관련된 규정인데, 예를 들자면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중에 예를 들자면 피복 두께라든지 덕트의 간격, 그리고 지지거리, 덕트 지지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 소개를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덕트 설치에서도 덕트 단면적, 또 긴장재 단면적 빛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공하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특히 이음부에서 이 연결 캡, 커플러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 덕트 설치와 관련돼서 규정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등급 PL3를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Electrically Isolated Tendon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식 방지제로 쓰이고 있는 좀 새로운 기술들도 여기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트레싱과 관련된 내용들, 프리스트레싱 관리 방안, 관리 기준들 이런 것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그라우팅 관련해서는 큰 내용만 좀 적어봤습니다. 그라우트 주입 계획인데요. 그라우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이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우트 품질 시험인데, 2장에서는 품질 시험 기준을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현장 그라우트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고, 이제 그라우팅을 실제 실시하기 전에 모컵 시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용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기밀도 시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동안 거의 좀 간과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입부 검사와 재주입. 최근에 저희가 그 텐던 부식이 발견된 후에 이제 많이 조사도 하고 또 재시공도 하고 보수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주입부 검사 또 재주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할 예정입니다. 네, 그라우틱 품질시험 현재 KCS 시방서의 승인시험, 품질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관련된 시험 방법과 시기 횟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장에서 강제 부식 방안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 강에서 보호 등급, FIB에서는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PTI에서는 이 PL1, PL1 등급을 A, B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히 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보호 등급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노출 조건의 유해성,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강연선이 얼마나 보호되는 수준인가를 따져서 보호 등급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연선의 보호 단계인데요. 외부 면에서 보호를 할 것인지, 콘크리트 피복에서 보호를 할 것인지, 덕트, 그라우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를 설명을 하고 내부 텐더냐, 외부 텐더냐에 따라서 다른 보호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출판을 목표로 해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 나가고 있고 중간에 저희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뭐 제안사항 뭐 있으실까요? 네. 미콜 손중입니다. 저희는 구조설계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사실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익스터널 텐던의 그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최대 장점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설계할 때도 걔를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 수명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얘를 교체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뭐 교체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가면 교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만드실 때 그 익스터널 텐던의 구조 설계 관련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또 이렇게 정릉천 관련해서 많은 이제 경험들도 쌓이게 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건 주로 처음 초기 단계에서 주의할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체도 앞으로 이제 염두에 둔다면 진단과 평가 쪽 관련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좀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했었고요. 우리가 유지 보수, 또 진단, 보수 이 부분은 별도의 또 그 세컨 버전이죠. 새로운 참고 자료를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 여기에 완료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서적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이용범 차장입니다. 도로인프라관리 오픈스퀘어 제1차 확보화 공유회를 맞이하여 노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으로서 현재 시도 중인 고속도로 교통차단 최적화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통행 중인 차로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통 차단 작업이 반드시 좀 수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유로 인해서 최근 5년간 저희 고속도로 내에 발생된 그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 총 건수는 655건이었는데 그중 150건이 교통 차단된 그 작업장과 연관있는 좀 사고 건수였고요. 그중 사망자 수는 이제 45명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차단에 따라 발생되는 그 정체의 그 심화로 그 발생된 총 민원 건수는 5,267건으로 연간 평균 발생하는 민원 건수를 상회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은 그 통행차로를 일부 좀 차단하다 보니 통행 공간과 작업 공간이 좀 상시 공존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협소한 작업 공간에 따라 이제 공사 품질 확보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잦은 교통 차단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제 통행 불편을 초래하며 작업장 및 교통안전 사고 우려가 매우 큰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속도로 현장 내에서 발생한 그 교통안전 사고 사례 영상을 좀 짧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고속도로 현장은 안전관리를 좀 아무리 철저히 그 의무를 좀 다하였다 했을지라도 졸음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과 같은 좀 불가항적인 그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항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좀 추진하고 한 방향은 작업 공간과 통행 공간을 좀 완전히 분리시킨 그 여유로운 작업 공간의 확보, 그리고 교통 차단 기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교통 제한의 확장, 이 두 가지 방안으로서 이런 개선 사례를 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차단 최적화 방안으로 저희가 좀 시도한 사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이 그 고속도로의 그 일정 구간을 아예 전면 차단을 하고 그 대체 노선을 선정을 해서 교통을 우회시킨 뒤 좀 작업을 하는 교통 우회 방식이 좀 첫 번째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차단 방식은 기존의 부분 차단 방식을 좀 따르되 한 개의 차단 구간 내에서 한 개의 공사가 아닌 그 여러 가지 공사들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 다공종 통합 작업이 그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우회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 고속도로 우회 사례에 대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북 청주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까지 잇고 있는 중부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중부고속도로 구간 내에는 그 병렬 직통 노선인 제2중부고속도로가 약 30여 킬로미터 이렇게 운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2중부고속도로를 저희는 이제 전면 차단을 한 뒤에 교통료들을 병렬 노선인 중부고속도로로 모두 우회시키고 교면 재포장 등 총 14개 공사를 좀 수행을 했고요. 그에 대한 성과로 작업장과 이제 교통 공간이 전혀 이제 완벽하게 좀 분리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고, 그 차단 일수는 당초 46일에서 9일로 총 이제 80%가량 단축을 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국도 우회 방식인데요. 적용 대상 구간은 일 26만 대의 교통량이 좀 발생하는 국내 최대 교통량 발생 구간이 수도권 제일순환선 잠수IC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의 그 방향별로 본선 그리고 진입 연결로를 전면 차단하고 인근에 있는 그 대체도로로 그 교통을 모두 우회시킨 뒤에 총 7개 공사를 좀 수행했고요. 관련된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좀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고, 차단 일수는 대략 62% 정도 단축을 좀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존의 차단 공사 방식하고 전면 차단 공사의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그 부분 교통 차단 같은 경우는 그 작업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데 반해 전면 차단 공사를 좀 실시하게 될 경우에 보다 좀 안전하고 쾌적한 여유로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품질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 그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공종 통합 작업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그 인근 인접해 있는 이제 인접해 있는 구간에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공정들의 그 사업 계획을 서로 조율을 해서 단 1회의 그 차단을 시행으로 모든 공사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성과로는 지난 1년간 5여 개월 정도의 그 교통 차단 일수를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었고, 이는 전체의 50% 절감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그 소개시켜드린 이 사례들을 모든 현장에 일률적으로 좀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별로 대체 노선의 유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그 협의 결과, 그리고 뭐 사업 계획의 그 여러 가지 일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적용하기 불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현장 여건별로 교통 차단을 어떻게 좀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한 그 개별화된 좀 검토, 꾸준한 그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좀 도달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앞서 소개된 그 사례를 그 진행하기에 관련된 그 업무 절차에 대해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전 조사 단계인데요. 교통 차단의 규모하고 이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그 현장 조사 단계, 그리고 대체 도로의 그 도로 용량 검토라든지, 최소 차단 시간대를 그 선정하기 위한 그 최소 정체 시간대를 선정하기 위한 교통 용량 분석,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 공사를 완수하기 위한 공정 검토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전 조사 단계가 끝나게 되면 관계기관과의 그 협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저희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총괄적인 교통차단 계획에 대해 좀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대체도로의 그 도로관리청과 그 우회도로 이용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홍보와 관련된 좀 협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통행 제한 관련된 이제 승인 허가라든지 사고 처리 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그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보신 바와 같이 교통 차단에 대한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협업이 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로관리청 자체의 그 적극적인 행정 그런 노력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올해 또 새로이 좀 시도한 그 교면 재포장 공사의 그 교통 차단 개선 사례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면 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선호 작업 공정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시간 제약을 가장 좀 크게 받는 그런 공사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순서는 보신 바와 같이 교면 포장 절삭, 그다음에 하부 그 슬래브층의 그 열하부 제거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타설 및 양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이제 열하부 제거 공정 같은 경우가 교면 포장의 수명을 크게 좀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구조물이 좀 얼마만큼 노후가 됐느냐, 그 열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좀 6시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됐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8시간 차단 공사를 좀 시행을 좀 하고 있는데, 8시간 차단 공사 내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 목표하는 그러한 품질을 확보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좀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좀 개선을 좀 시행했는데요. 일단 교면 재포장 공사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 그 소요 시간대를 좀 선정을 하고, 그 관계기관과의 그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당초 8시간에서 이제 4시간 더 연장된 공사 차단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저희가 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대상으로는 전국의 지금 2개의 교량에 대해서 먼저 시범 적용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야간 공사로 지금 시행을 하던, 기존의 야간 공사로 시행을 하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교통량 분석을 통해 그 주간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지들을 선정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3개의 교량에 대해 그 시범 적용을 올해 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지관리 현장은 항상 좀 사고 위험이 이렇게 좀 상존해 있고, 협소한 공간 내에서 그 분주한 작업이 좀 요구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구조물 증가 그 수준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의 악순환을 계속 좀 반복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도로관리청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좀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교통 차단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신지, 꾸준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설계나 이제 시공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이 앞으로도 좀 이루어질 거라 좀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거 현장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각 구간별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최적화 방안들은 도출이 앞으로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들을 좀 계속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앞선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교현중입니다. 한 5년 전쯤, 4년 전쯤에 한남국가 철거 직전에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 철거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교통 차단에 대한 엄청난 민원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담합해가지고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혹시 가시설이라든지 가교를 빨리 급속 시공을 해서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좀 소개해드린 좀 방식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그 유지보수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구조물이 노후화되면서 그 빈도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대안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요. 말씀해주셨던 이제 뭐 가교를 통한 우회도로 이제 가건설을 통한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뭐 동탄 지역의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현재 좀 시도 중에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만약에 뭐 교량 노선 자체를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좀 개량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한 방식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양정화 사장님 드론을 활용한 정면의 점검권 발제권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뒤바꾼 첨단 장비 드론, 공연 드론, 배달 드론에서 농업 드론까지 등장. 그런데 고속도로에도 둘째가라는 서러울 스페셜 드론이 핫하는데, 드론을 활용한 교량 정밀 안전 점검. 이것 접근이 어려워 점검에 사각지대에 있던 교량들. 하지만 이제 더 정밀하고 더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졌다는데요. 교량 점검의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 한국도로공사가 더 안전한 스마트 유지 관리를 위해 2020년에 자체 개발한 교량 점검 특화 드론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안전한 점검을 이끄는 금손들이 있으니 한국도로공사 드론 점검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본부 구정안전팀 유현석입니다. 장대원입니다. 드론 점검팀은 드론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본격 도입됐는데요. 현재 수도권 본부, 대전 충남 본부, 강원 본부에 총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드론 점검팀 인원들은 구조물 점검, 진단 및 드론 파일럿 등으로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론 점검 계획, 운영, 정비, 손상 분석까지 교량 점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점검은 순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정밀 점검은 교량의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1년에서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교량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전차와 비교 분석하고 보수 보강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한 드론 정밀 점검을 위한 첫걸음.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비행 승인 여부부터 기체화 조종기의 성능, 교량 주변의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전입니다. DSLR 카메라가 무게가 상당하여 드론이 탑재하고 촬영할 경우 혹시 모를 추락 위험이 있어 물적 피해가 있으므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량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3에서 5m까지 접근 촬영을 해야 하므로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질입니다. 교량에 접근하여 촬영하여야만 손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혹시 모를 그림자, 빛 반사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준비 완료. 이제 이륙 시작. 교량은 입체적이면서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여야 하며 왜곡이나 빠진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피사체 중심으로 80% 이상 겹쳐서 찍어야 합니다. GPS 음향구역에서 드론은 정지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각 등 구조물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량정보 특허 드론에는 5방향 충돌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도권 여건상 하부 도로와 주변의 수목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 또 하부 인명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점검자의 안전입니다. 전에는 장비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드론으로 접근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교량 점검은 고속도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이상 유무를 점검했기에 인력과 시간, 비용까지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드론을 통한 스마트 점검으로 점검자는 안전해지고 교통은 더 원활해지고 점검의 효율성은 극대화됐습니다. 점검 드론 칭찬해! 드론 촬영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손상 분석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진별 GPS 좌표와 특징점을 활용한 3D 모델링을 통해 공간 좌표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영상 정합을 통해 3차원의 교량이 만들어지면 부재별로 균열과 손상을 확인하고 파악합니다. 과거의 점검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교량의 균열, 방납, 철분 노출과 같은 손상이 있는지 일일이 육안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교량 외관에서 파악한 손상들은 EX패드를 통해 외관 조사 난도로 도면화됩니다. 교량의 손상 이력과 물량에 대한 데이터는 외관 조사 난도에 기록되어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보이지 않던 곳을 드론으로 점검하였을 때 철분 노출이 심한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즉시 지사에 통보하였고 며칠 내로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드론 점검팀이 14개 교량의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손상 확인율은 23%나 증가. 접근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고속도로도 그만큼 더 안전해진 거죠. 게다가 드론 점검 확대 운영과 선제적인 예방 관리로 점검 비용은 물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 교량 점검은 앞으로 더욱 날개를 달 예정인데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도 높이고 GPS 음향구역 정지 비행 기술, AI 자동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더 면밀하고 스마트한 유지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교량 점검. 점검 드론아, 앞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부탁해.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의 양정은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가 올해 그 드론 박람회랑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 대학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교량 점검 드론으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유튜브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에 제작을 해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드론 점검팀을 활용해서 드론 점검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론 점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년에 개발한 드론은 그 정밀하게 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교량 상부, 측면 하부까지 전체 부재를 촬영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촬영은 가능한데 그리고 사진으로 이제 손상을 확인하는 건 가능한데 교량에는 좀 치명적인 그 드론 점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GPS가 잘 잡히지 않는 음영구역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그 드론 점검을 적용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저희 점검자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긴 하지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부터 정지 비행 기술을 좀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올해 다행히 그 이후에 고도화 사업으로 또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그 기술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라글씨로 써놓은 거는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에 그 줌 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제 개발 중이거나 연구 기획을 하는 단계였는데 다행히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정지 비행 기술은 개발을 완료했고 그 자율 비행 기술은 저희 지금 내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GPS 음영구간 정지 비행 드론은 기존의 그 점검용 드론에 그 360도 회전 라이다랑 슬램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라이다 데이터, 그 IMU 데이터, 슬램 기술을 통한 드론의 자세랑 위치를 추정을 해서 교량 하부에서도 정지한 상태로 좀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선명한 사진을 좀 얻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을 그 적용을 한 상태인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왼쪽에 그 시뮬레이터를 통한 기술을 이제 확인을 하고 올해 이제 드론에 탑재를 해서 실제 9월에 저희가 비행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드론 점검팀 6명을 다 이제 다 이제 불러 모아서 한 명 한 명씩 드론의 성능을 좀 검증을 하도록 했는데 6명 모두가 다 비행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됐다. 기존의 드론에 비해서 되게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좀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고요. 그 정지 비행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그 자율 편대 비행 드론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전 라이다랑 슬램 기술에 덧붙여서 AI 기반의 이제 자동 경로를 생성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자율 그 주행 기술을 탑재를 해서 지금 그 2대 이상의 드론이 지정된 경로대로 그 점검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그 올해 11월 초에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검증을 시행을 한 장면인데요. 우선 라이더를 활용을 해서 교량의 그 3D 형상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여기 그 GCS 시스템에 일정 그 임의의 그 비행 경로를 생성을 하면 경로 최적화라는 기술을 반영을 해서 저런 식의 오각형이 자동으로 비행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술 탑재를 했고요. 그걸 저희가 저기서 비행 경로가 최적화된 이후에 그 GCS 상에서 드론을 이륙을 시키고 비행을 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저기 드론이 그 명령을 받은 상태로 저 지정된 경로대로 비행을 하고 오는 거기까지 지금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교각에 대한 그리고 교각에 대한 2차원적인 비행 경로만 지금 탑재를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1년간 그 Z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이격을 둬서 비행 경로를 생성을 하고 교각 외에 다른 부재에도 비행 경로를 생성을 하고 최적화해서 실질적으로 비행 및 촬영까지 다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내년도 말까지 좀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좀 장점이 실질적으로 드론 점검팀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베드가 바로 있어서 그때그때 현장 적용해보고 의견을 피드백해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지난 11월에 현장 테스트를 할 때 민간 기업에서 먼저 이 기술을 알아보고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많은 곳에서도 자율주행 드론이나 무슨 그런 그 점검용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그래도 가장 좀 우수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고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 그 지금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육안으로 저희가 손상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민간의 우수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AI 자동 분석 기술을 도입 및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같은 걸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AI 쪽으로 좀 관심 있고 우수 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감작의 김인용입니다. 우선 정지 비행하는 드론은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외관망도 이렇게 작성한 거에서 보니까 균열이 0.1mm, 2mm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해상도가 이 DSR을 쓰더라도 얼마나 근접 비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0.1mm 이런 거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셨는지. 저희가 이제 사실 비교 분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저희가 그 부재별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그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그 바닥판은 5m 이내, 교각은 뭐 3m 이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접근 가능한 거리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점검팀이 거기까지는 좀 붙여서 점검을 촬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6,100만 화소라는 좀 가장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최대한 이제 작은 균열까지도 좀 볼 수 있게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0.1이나 0.2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0.2 이상은 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나중에 한 픽셀이 얼마인지 이제 확인을 네. 좀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나중에 뭐 AI 얘기하셨는데 AI 활용하실 때 네. 그 활용 그 자체보다는 사실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학습을 잘 시켜야 돼요. 라벨링을 잘 붙여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하시면 아마 교양에는 쓸모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는 민간에 사실은 AI로 손상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신 기업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인간에 가진 그 AI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탐지 유형을 손상 유형을 탐지를 하고 얼마나 정확한 정도로 탐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대회나 뭐 평가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랑 좀 저희에 맞게 최적화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할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사항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질문사항은 저희 쪽이나 아니면 양정화 사장님 도로공사 쪽에 좀 나중에 추후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발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회장으로 추대돼서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건 시설공단에서 차범진 센터장님, 김상하 차장님 되게 열심히 해서 적당한 때마다 저희들 찾아와서 또 협의하시고 오늘 결국은 이렇게 또 교량학회 기술 컨퍼런스까지 좀 준비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발표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지난 엊그저께 이제 귀국을 했는데 고베에서 열렸던 게 그 케이블 교량의 전국 그 세계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지관리 주체들 모여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보를 좀 받아서 컨퍼런스가 3년에 한 번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왔는데요. 들어보면서 좀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신 분들의 이렇게 주관하던 것들하고는 또 굉장히 색이 다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살아있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게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듣다 보니까 이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가 그런 역할을 우리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더 많이 이제 발굴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도로를 운영하는 주체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민간의 기술들을 또 활용하고 그 서로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민간과 발주처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부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협회까지 관련돼서 움직이면은 더 이렇게 실질적인 기술들이 전파돼 나가고 이 조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교량학회나 뭐 기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공단 이렇게 모두 준비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작은 우리 출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전라남도에서도 해상교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뭐 거기 그리고 뭐 생각하기에도 부산광역시 쪽에서도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자꾸 넓혀가면서 이 조직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조직으로 좀 이렇게 자리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성과 공유를 마치겠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주신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분들 그리고 우리 공단 도로관리본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술 컨퍼런스 특별 세션을 내어주신 우리 이재훈 회장님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 주신 김남희 교수님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